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영석 작가님이 지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석,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한우리 독서 문화운동 본부 초대 회장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97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활동과 강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하나,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 둘,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 셋,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 넷,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 다섯,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교적 많은 책을 썼다. 1960년대, 1970년대의 저서들은 젊은 층의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반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책들은 약간 무게가 있고 사상적 비중이 컸던 때문일까? 많은 독자를 위한 저서는 되지 못했다. 수필, 수상보다는 철학과 종교 문제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더 좋은 저서들을 내놓았고 독자들의 관심과 기호도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오히려 내 책을 읽던 독자들의 저서를 내가 읽는 좋은 현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내 나이 90고개를 넘기게 되면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썼던 책들이 다시 독서계에 등장하면서 장년층의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문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도 오래 산 것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위로의 심정에 접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청을 받는 대로 두세 권의 내용을 정리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보내며 인생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과제들을 모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론적 설명을 찾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추구해보고 싶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들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100세까지 스스로의 행복을 지니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책과 더불어 살아온 저자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충고 아닌 공감을 위해 남기고 싶은 뜻이 있다. 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가도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이 들어 느끼는 하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 성공하면 행복할까?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은 없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나 같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눈다. 그때의 복은 행운을 뜻하는 말이다. 선택과 노력의 대가로서 복이기보다는 공짜로 주어지는 복운이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통한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공짜로 주어진 복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넣고 싶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는 삶의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행복을 뜻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넣고 싶은 것들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다. 그 대명사의 내용에는 꼭 같은 것은 없어도 서로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또는 둘을 택해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어린애들이 마음에 드는 인형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지배하고 싶은 본능, 강자가 되려는 의욕,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삶의 욕망들이다.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명예욕도 그 중에 하나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보답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의 만족을 행복으로 느끼며 상실했을 때는 불행으로 생각한다. 성적 욕망도 또 하나의 소유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또 더 많은 소유와 독점욕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진리같이 전해지고 있다. 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 중학교 2학년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의 동화를 읽었다.
한 가난한 소작인 농부가 있었다.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갖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다. 어떤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보았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농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농부는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귀족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다.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약속한 언덕 위로 올라가 기다리던 농부는 해가 동쪽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귀족은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농부는 뛰고 또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농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내던졌다. 물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터인데 라고 다짐했다.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농부는 발걸음을 돌렸다. 또 달려 나갔다. 북쪽의 해는 빨리 지는 것일까? 태양은 벌써 서쪽 하늘 중간까지 걸쳐 있는 것 같았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언덕 밑에 왔을 때는 해가 거의 산 밑으로 내려앉는 듯 싶었다.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언덕에 올라서면서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졌다. 그것을 본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 않았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쳐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미 해는 지고 땅거미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동화를 읽으면서 세상에 그 농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농부만이 아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살았다. 더 많이, 남의 것까지 다 가지라는 유혹. 서양에는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악마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한다.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며 혼자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라고 타이른다. 그런 유혹에 따르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한다. 가난한 개인이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의 집안에서도 그렇다. 부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것까지 빼앗아 간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본다. 부자간이나 모자 사이에도 원수 지는 일들을 자주 보는 때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나 부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적 중산층이 확립된 나라에는 범죄율이 낮다고 말한다. 돈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적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민이 많거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80%를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 범죄와 사회악이 감소될 것이다.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나지 않아야 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인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살 때까지이고 남자는 24살 때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만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내가 노년길은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